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2부에 그 토론하시는 분은 앞부분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도 하지 마시고 그 중요한 그 꼭 여쭤봐야 될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현 선생님께서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부분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동현입니다. 이미 고모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어제 발표해주신 분들께서 얘기해주신 부분에서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기 적혀있는 내용 가름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2021년도가 다들 아시다시피 기록유산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뜻깊은 해입니다. 그런 점을 좀 감사합니다. 그런 점을 아마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와 별개로 얘기 나온 거 중에서 제가 조금 첨언을 했으면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자는 1년 365일이 국제 기념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UN 혹은 유네스코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김소롱 원장님께서 세계 기록 유산의 날 얘기를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비슷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찾아보니까 유네스코에서 이미 9월 28일 날 국제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수립이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10월 27일이 세계 시청각 유산의 날이라고 해서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하고 좀 연계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자는 이미 국제 기념의 날이 많다는 좀 자조 섞인 이야기를 내고 있어서 요거는 좀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좀 저희 내부적인 협의라든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이미 발표해 주신 것처럼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록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올해 4월에 제21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를 통해서 통과가 된 기록유산 제도 개편 내용은 사실은 등재 추진 기관뿐만 아니라 이미 등재가 된 기관들도 좀 숙지를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 적어 놓은 내용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6월에도 저희가 대구에서 만났었는데 그리고 작년에도 만났었고요. 잠깐 소개를 했었던 내방가사 그리고 성변 축구단자 그리고 태안 유르피에나 4.16 기억교실과 관련해서 이런 세계적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논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3번과 4번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디지털화 작업에 대한 거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시고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단순한 디지털 복각으로 머무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다 같이 협업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베이스화를 이렇게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사실상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아마 지난번 대구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단순하게 그냥 링크만 이렇게 같이 따다가 하나의 그런 사이트 웹 형태로 구축하는 거는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복각하는 것도 좀 기술적인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 이렇게 여러 개별적으로 했던 것들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는 또 다른 기술적인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부의 기록물 얘기를 제가 했는데 사실 이거는 좀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은 앞으로 개편되는 제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확고한 논리 체계가 이 등재 신청서의 기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 등재를 심사하시는 분들은 기록물 자체를 보지는 않습니다. 보는 경우도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등재 신청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특히나 이런 부의 기록물 같은 경우는 상대편에서 충분히 논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재논박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지고 계신 논리 체계가 아무리 확고하다 하더라도 그 반대 의견에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전방위적인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전문가분들하고 이런 네트워크를 포섭하고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종의 물밑 작업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좀 이거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급함을 갖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준비를 좀 하시자는. 그 이동현 선생님은 저 실무선에서 저희들 그 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후 사업 홍보 및 활용 방안, 또 ICDH의 주요 전략 과제와 관련돼서 아시아문화원의 최진희 선생님 좀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아시아문화원의 최진희입니다. 저희 기관은 여기 계신 김기배 모캡 의장님을 지원해서 모캡 지원사무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아태 기록유산들에 대해서 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주셨지만 보존 측면에서는 아태 지역에 사라져가는 기록유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활용 측면에서는 저희가 모캡 방콕 사무소와 그리고 국내 여러 기관들과 공동 협력해서 다양한 국제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시고 계시다면 한번 저희 기관에 같이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은 대부분 다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저도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과연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들이 일반 소비자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것 중에 굉장히 유의미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 김기배 의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그런 저희가 고객 만족에 또 얼마만큼 다가가는지에 대한 고객 설문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이 기록 유산들을 잘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아태 지역의 기록물을 다루면서 한 가지 발견한 굉장히 놀라운 점은 정말 저희가 활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진 한 장 활용하기도 어렵고 정치적인 각국의 상황들 때문에 이 그 저작권에 대해서 활용 동의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아무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우리의 우수한 위대한 그 기록 유산 자료들을 홍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이 코로나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VR, AR, 메타버스 뭐 이런 측면으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반대적으로 저희의 이러한 것들이 물리적인 환경 온사이트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계에 가지고 있는 우리 국내 공간들이 있습니다. 세종문화학당도 있고 각국에 있는 한국 문화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콘텐츠를 좀 갈급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기성에 따라서 각 기관들께서 홍보하고 싶은 자료들은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ICDH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너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선생님도 실무 측면에서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했는데 향후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활용을 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단원고 4.16 기억교실 기록물은 아직 등재하기 위해서 어제 뭐 발제하시는 선생님 보니까 애쓰시고 계신다는 말씀이 뭐 있었는데 4.16 민주시민교육은 이시성 선생님 뭐 어제 못한 말씀 오늘도 해주시죠. 이은하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어제 저희 발표하고자 하셨던 선생님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지금 순서가 지금 다 바뀐 상황입니다. 발표는 토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억교실 관련해서 조금 더 보강 설명을 하는 수준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이제 어제 저희 이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처음 보셨던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참사가 나고 나서 이제 각계 전문가들이 이제 직접 현장이나 이런 데서 모든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록학계 쪽에서는 어느 정도 단원고 4.16 기억교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조금 공론화가 되기는 했는데, 이런 이제 또 다른 분야, 특히 이제 뭐 학예 연구직 선생님들이나 또 역사학자 선생님들 속에서는 이런 현대적인 기록을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이제 이런 많은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대 기록이지만은 이제 이 기억 교실은 이제 유가족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전문가 집단 그리고 시민단체, 그러니까 참사 초기부터 관리하고 같이 행동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교육청이 행정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시민들에 의해서 유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어찌 보면은 참사에 대한 집단 기억의 집약체가 아닌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이제 추모애도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교육 현장을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제 발표해 주셨던 내용 중에 뭐 안내 일기를 통해서 공간을 재구성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저희는 역으로 그 공간 기록을 통해 가지고 책상이나 아니면 사물함 위에 이제 아이들 메모나 이런 이제 희생자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없는 그 학생의 학교에서의 어떤 생활, 이런 것들을 또 추론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기록을 통해서 저희가 이 공간이 주는 어떤 큰 힘, 이제 공간 기록이란 자체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선 이제 기록이다,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저희는 많이 공론화 시키고 이제 이걸 통과해야 되는 이제 숙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이 2020년에 그 2021년 이제 4.16 민주시민교육원이라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 직속 기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민간단체인 4.16 기억저장소에서 모든 역할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재를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이제 이 교육청이라는 관공서와 그리고 민간단체 4.16 기억저장소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서로가 협동을 해서 할 수 있을까? 특히 예산 부분도 그렇고 한쪽이 움직이면 한쪽에 이제 그 공간 기록에 있는 기록들이 이제 저희가 공동 소유로 돼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스에 등록돼 있는 학교 비품은 이제 교육청 기록물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메모나 이제 지류 같은 경우에는 4.16 기억저장소에서 계속 보존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동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저희와 비슷한 이제 유사 기관이 있는지,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등재 추진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 학예직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해당 기관에서 조금 자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향후 일정도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추진 일정이 뭐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이걸 뭐 좀 구체적으로 좀 그 상세하게 이렇게 자문을 구하려면은 또 그런 유사 기관을 찾아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여기에서 뭐 짧게라도 뭐 한 말씀 주실 선생님 안 계십니까? 선생님 뭐 제가 선생님에게 뭐 이 4.16 기억 교실 등재 추진과 관련돼서 뭐 한 말씀 멘트 한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선 그 등재 대상의 그 성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기록유산은 그 내용이 담긴 기록, 그것이 음성이든 필름이든 글이든 그림이든 간에 내용을 담은 기록 그 자체가 우선 첫 번째 등재 대상이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가 두 번째 등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일종의 그 뭐랄까 그 등재 대상의 그 물질적인 그 범위를 상당히 날카롭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억교실이라는 것이 과연 컨텐츠를 가진 그 기록 그 자체냐, 아니면 그 기록을 전달하는 매체냐,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다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적어도 지금까지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모든 기록물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그 기억교실 그 자체는 등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은 중세에 만들어진 도서관 자체를 기록유산에 등재하겠다는 그런 시도하고도 비슷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조금 냉정하게, 그러니까 냉정하게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등재해야 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추동되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이 등재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를 냉철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예, 제가 선생님에게 한 말씀 뭐 드려달라 그랬더니만 잘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그 뭐 심화 있는 토론 내지는 또 뭐 추진단 뭐 이런 것들을 대해 가지고 좀 더 그 검토를 또 하시고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 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계신 이병규 선생님께서 뭐 유네스코 모우와 또 ICDH의 뭐 주요 전략에 대한 토론, 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이병규입니다. 저희는 이제 2017년에 국내에서 선정이 됐고 아직 신청하지 않는 상태에서 좀 이게 어디에 아직 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향후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철 팀장님의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90년대에는 위험에 처한 기록물의 보존, 그리고 2000년대에는 알려지지 않은 기록물의 발굴, 인식, 그리고 2020년대 이후에는 모든 가치 있는 기록물에 대한 포괄적 관심, 이렇게 이제 변화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후에 우리 등재된 것이라든지 또는 준비하는 것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과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신청할 때 기본 방향성은 관리와 보존에 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관리와 보존에 관한 것들이 확보된 것들을 우선으로 해서 신청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이런 방향으로 바뀐다면 그런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 저희는 이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있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고 기관과 단체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선정해서 신청한 것은 190건 정도고, 전국의 그 국가기관에 소속 대부분 있는 기관들에 있는 것,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이제 이것을 향후에 할 건지, 그리고 아까 그 추가 목록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추가 목록에 관한 부분들도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추가 목록을 추가할 경우 이것이 여기 이번에 등재로 끝나지 않고, 저희도 아까 그
5.18 기록물처럼 추가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대책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 연계돼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대책들이 조금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CDH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내용성을 보면 등재 기관 또는 등재를 준비하는 기관들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통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메타버스 예산은 뭐 굳이 지금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그 대상 기관에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요것은 그 이제 그 세계 기록유산이 올해 11월 말에 이제 신청이 되면 선정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사실 그거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선정이 되냐에 따라서 다음 사업을 어떻게 할 거인지에 대한 준비가 어느 시점에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될지,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오는 하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학진흥원에서 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연계기관들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협의체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될지 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관한 좀 의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철 선생님 뭐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그 MOW 프로그램이 이제 그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의 어떤 그런 상황하고 최근의 상황을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구분을 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이 그 ICDH에서 근무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MOW에 이제 그 등재가 된 것만 중요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렇다면 뭐 인류 어떤 문화사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예를 들어 유물에 대한 어떤 국보나 보물 같은 지정 시스템이 있죠. 물론 당연히 이제 그것들은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지정이 됐는데, 그럼 거기에 지정되지 않은 유물들은 가치가 없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MOW 프로그램이 처음에 생겼을 90년대 당시에는 이제 위험에 처한 어떤 그런 유물들을 이제 빨리 국제 사회에서 안전하게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사라지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명제가 거의 이제 그 명분이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심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세계기록유산센터라고 하지 않고 국제기록유산센터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꾸게 된 이유도 뭐냐면, MOW만 대상으로 한 그런 그 사업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록물에 대한 관심 제고라는 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공공기록물에서 이제 국가가 말한 정부기록물에서 공공기록물에서 다시 이제 민간기록물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분야로다가 이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다가 이제 정비가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특히 이제 민간 같은 데서 뭐 저희가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사진을 찍고 일기를 쓰고 모든 거를 다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핸드폰 하나로 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핸드폰을 교체할 시기가 되면 대부분 다 어떡합니까? 그냥 2년 동안 쓰면서 무수히 많은 일정과 무수히 많은 그런 내용들을 저장을 해놓고, 그걸 갖다가 물론 일부는 뭐 저장을 해서 외장하도록 옮기는 분도 있지만 그냥 핸드폰 폐기되면서 다시 그걸 다 그냥 관심 없이 이렇게 버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물들이 사실은 개인적인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에서, 디지털화가 더 진행되는 어떤 그런 사회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기록물에 대한 어떤 관심 같은 것들도 상당히 제고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우리 ICDH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유네스코 사무국
CI 섹터의 이제 업무를 이제 좀 지원하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그 국제 사회에서 기록유산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갖다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고 저희도 6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습니다만은 사실 국내 사업을 많이 하면 저희는 감점 요인을 받습니다. 논에는 그 한국하고 유네스코하고 협정을 체결해서 한국에 세워졌더니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국내 사업만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것들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ICDH가 국내에 있는 소장기관들하고 물론 활발하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어떤 그런 그 분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 정보 제공을 해주고 끌고 가줄 수 있는 서포트로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주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늘 이렇게 여기서 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기록유산들을 같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다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들고 또 유사한 류의 어떤 기록유산들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과 전문가들과 같이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게 하는 그런 네트워킹 할 때 저희가 이제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소장기관들에게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지만 뭐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수 선생님, 뭐 협의체와 관련돼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 협의체는 구속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구속력이보다 좀 수산 조직인데요. 예, 이게 소장기관 관리관이 MOU를 통해서 성립한 협의체입니다. 거기 지금 소장하고 있는 또는 관리하고 있는 한국 내에 기관들이 그때 협의를 MOU를 맺어서 이 조직이 결성된 거거든요. 사실 그 처음 만들어질 때에 추가로 등재된 기관은 자연스럽게 회원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래 상정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회원의 자격 조건 같은 경우는 같이 소장하거나 기록물을 등재한 기관들은 신청하시면 여기 들어오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뭐 그 정도로 그 챕터는 정리하고요. 다음은 그 세계기록유산 제도 개편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아시아 평화와 역사연구소 한혜인 선생이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어제 뭐 참석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짧은 글을 잠시 보니까 중앙에 아주 뭐 중요한 또 질문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래도 저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 182쪽에 보면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을 경우에 유네스코 모캡이나 국제기록유산센터에서 그 기록물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김기배 본부장님과 이승철 센터장님에게 여쭤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없지만 특별히 두 분 뭐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오랜만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일 어려운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일단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에 모캡이나 ICDH에서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질문 자체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마 어떤 지원을 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하는 건 역시 국가적인 당사국의 의무지 이런 저희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우선순위는 좀 벗어난다. 물론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스몰 그랜트 같은 사업들도 꼭 등재는 되지 않았지만 기록유산 보존이나 활용에 필요한 재원들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그랜트 자체를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록물을 우리 돈으로 지원한다는 거는 사실 모캡의 어떤 취지에는 맞지 않아서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유네스코 본부의 목회 개편 작업이 이제 완료가 돼서 저희도 운영 규정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확하게 그 확실한 포지션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그 세계유산 제도 개편이 계약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데 장점이 뭔지, 또 이러한 개정이 과연 유네스코 기록유산의 이념에 맞는지, 이 질문을 보셨는데요. 일단 개편 작업의 결과는 아주 엄밀하게는 유네스코라는 정부 간 기구의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유네스코에서 얘기하는 게 제도가 투명해졌다,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역시 유네스코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직 이러한 제도의 결과를 지금 테스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도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유네스코에서도 얘기했고 저희도 역시 그 추이를 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정부 간 기구의 한계이기 때문에 장점은 투명성에 있지만 이게 과연 정말 좋은 쪽으로 잘 될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과거의 그 세계 기록유산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 이거는 이번 개편을 통해서 조금은 피했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뭐 주실 말씀 있습니까? 짧게 한마디. 사실 위안부 기록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우리 ICDH 장기 프로그램 내에 이제 기록유산의 이제 심의 대상에 올랐다가 그게 100% 다 지정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거기서 이제 탈락된 그런 유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등재 후보 목록 아니면 기록물, 그리고 이제 잠재유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등재가 되지 않았지만 그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유물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저희가 지켜준다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그런 기록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소위 부의 문화유산에 대한 등재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제주 4.3 평화재단의 반영관 선생님, 예,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제주 4.3 평화재단에서 온 반영관입니다. 작년에 저는 저 자리에 나가고 발표를 드렸을 때 한번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저는 제주 4.3 평화 기록물이 부의 문화유산에 한정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정부 측이라든가 정부 측의 이제 무자비한 진압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이제 무장대들의 이제 어떤 교전 상황 혹은 그로 인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해서 굉장히 어두운 과거에 대한 기록물임은 분명하지만 그 이후에 진상규명 운동이라든가 또 정부 측의 진상조사 이후에 벌어졌던 화야상생 운동 같은 기록물들은 어두웠던 과거를 이제 약간 극복해내는 과정들을 좀 더 잘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어두운 과거에 한정되어서 4.3 기록물을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는 저의 주장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부의 문화유산 성격이 전혀 없다고는 저 스스로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이제 이 등재 절차의 변경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본과는 크게 엮여 있는 기록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은 이제 4.3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좀 희망을 걸고 있긴 한데, 이제 다른 분들이 질문하시기엔 그럼 미국은 어떠냐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재단이라든가 공식 조사 보고서에 미국의 책임에 대한 언급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등재 추진을 하면서 부각할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최대한 축소시켜서 담고자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의 입장 정리인 것이고, 어찌되었건 지금 이 현재 제도 개편이 부의 문화유산의 등재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 혹은 장애물들을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절차의 개정으로 인해서 혹시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에서의 등재 선정 과정에서 향후 국제 간의 어떤 갈등 요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물들은 심사에서 배제를 하거나 심사에서 떨어뜨릴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승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앞으로 부해문화유산의 등재가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부분을 시사하셨던 그 지금 현재 자료집 페이지 67페이지에 보시면 슬라이드 6번에 있는데 이게 혹시 명문화되어 있는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어떤 유네스코 내부적인 의견으로서 이런 종류의 부해문화유산의 등재를 다소 꺼리는 어떤 분위기 같은 것이 혹시라도 형성되어 있는지 이제 거기에 이제 전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러한 기록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해 기록물 발굴과 연구 지원에 힘쓰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기존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부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뭐 말씀해 주시죠. 이거를 선정할 건가 말 건가는 사실 제가 답변할 건 아니고요. 문화청에서 오셔서 뭐 여기 위원장님 계시고 여기 부위원장님 계시니까 이쪽에서 이제 좀 답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사실 그 이제 저한테 여쭤봐 주신 그런 어떤 것들은 이제 제도 개편 이후에 이제 특히 이제 심화되어 있는 그 부분은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그 해석에서 오는 그런 차이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도 개편되고 나서 이제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재가 되다 보면 이제 2년 텀으로 진행되니까 한 5년,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국가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제도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이제 이렇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사실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대응을 하면서 이제 전략을 짜는 어떤 그런 상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도 개편되고 나서 아직 첫 번째 등재도 되지 않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지금 제가 추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그 섣부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등재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좀 경험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일본하고 관계가 되지 않지만 미국하고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전문가들과 좀 토론을 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어떤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작업들이 더 이제 치열하게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유의 기록물들을 등재시키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막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예. 그 반영관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건 제 의견이고요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료는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전에 한국 사회를 먼저 설득해야 되는 자료거든요. 근데 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거는 그런 어떤 설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래요. 이게 그 국가 권력에 의한 포갑에 의해서 생긴 기억이라고 일단 정의를 딱 해버리면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특정 연도 특정 날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에는 이런 요인이 있어서 벌어졌다거나 아니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런 시각이 혼재하는 그런 복잡한 배경으로 그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 자체의 기록을 등재하고자 한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건 상황이 달라지지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4.3 기록물 등재 추진을 보면 전자에 쏠려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한국인 자체를 설득 못 합니다. 우리 국가위원회에서 그거 모든 위원이 그 의견에 동조하리라고 제가 예상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부해유산이나 뭐 여러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부산의 그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에서 행하는 그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수의 수단이나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세계 기록 유산을 절대 이용하지 말라.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등재가 되면 사실 우리나라의 수치가 돼요. 그게 한국인은 유네스코를 국내적인 보복 수단으로 사용한다. 만약에 그런 기사가 BBC나 이런 데 한번 뜨면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관점을 얼마나 중립적으로 가져가서 그 사건 자체를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건의 성격을 먼저 규정을 하고 그 성격에 맞는 자료를 선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 뭐 한 말씀 듣고 보니 굉장히 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예, 뭐 선생님 뭐 참조를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그 산림 녹화 기록물과 관련되어서 한국산림정책연구원의 이경준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산림정책연구원의 이경준 회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산림 녹화는 20세기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독특한 사건이었고요. 특히 한국은 개발도상 국가 입장에서 전 국토가 황폐한 상태에서 반세기라는 짧은 기간에 전 국토를 녹화를 한 겁니다. 이거는 선진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귀향하는 군인들을 상대로 조림에 성공한 나라가 서독도 있고 서독, 영국, 뉴질랜드가 있지만 이런 나라들은 조림 성공국이지 우리와 같이 전국이 황폐한 상태에서 녹화를 한 건 절대 아니죠. 이런 면에서 한국의 산림 녹화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유제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제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지역사회나 혹은 국가에서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산림, 어장, 목초지, 수자원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1968년까지 하딩이라는 분이 공유제의 비극이라는 이론을 주장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공유제는 정부가 관리하거나 시장 경제에 맡기면 반드시 황폐한다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런 이론이 1960년대까지 우세를 하다가 2009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인디아나 대학교의 엘리노 오스트롬이라는 학자의 주장은 정반대입니다. 공유제는 지역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면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이론을 발표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그전과 다른 이론이죠. 그래서 이 오스트롬 교수는 세계적으로 여기저기를 조사를 해가지고 어장, 목초지, 수자원 관리 성공 사례를 주로 연구했는데 산림의 경우는 스위스하고 일본의 사례를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쳤고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 녹화에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그 이후에 돌아가셨는데 한국의 경우를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두레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문화는 마을 단위로 각종의 그 계를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송계라는 게 있습니다. 뭐 금송계라고도 하지만 이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산림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결성된 계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이 송계가 해방 이후에 산림계로 계승이 되었어요. 이승만 정부 때 만든 산림보호 임시조치법에 산림계를 공적 법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계기가 돼가지고 마을별로 2만 1,000개의 산림계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마을별로 자발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규약대로 목재, 연료, 녹비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위반자는 벌금을 부과해서 연료 채취의 질서를 유지했어요. 너도 나도 연료를 채취하면 금방 다 고갈되기 때문에 이거를 철저히 통제를 해서 연간 야금야금 풀과나무가 충분히 자란 다음에 자르도록, 봄에 밀리 잘라버리면 못 자라니까
그런 규약을 만들어서 모범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산림계의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정부의 사방 사업과 조림 사업에 적극적으로 산림계가 참여를 했고요. 가난한 농민들은 농해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계가 전담한 것이 연료림을 만들었어요. 연료 해결 없이는 우리나라 산림 녹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연료림을 직접 조성하여 연료를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산림 녹화를 완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산림계는 산림 녹화를 완성시킬 수 있었던 중심 조직이었으며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산림계의 모범적인 사례는 개발도상국, 지금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개발도상국이 지금 산림이 파괴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의 산림보건의 모델이 될 수 있고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드는데 크게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산림녹화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의 당위성이고요. 세계적인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에 1차로 시도를 이미 했습니다마는 낙방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3,600건의 기록물, 비교적 적은 걸 가지고 도전을 했다가 낙방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그동안 6년 동안에 총 9,500건의 사료를 기록물을 추가로 수집을 해서 훨씬 더 방대한 자료를 가지게 됐고 또 이 오스트롬 이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저희들이 늦게 발견을 해서 이것이 자발적인 농민들의 참여다. 국가의 어떤 그 행정력에 의한 강제적인 동원이 아니었고 산림계를 통한 그 아름다운 둘의 문화, 송계, 산림계로 이어진 이러한 아름다운 그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에 의해서 농민들이 국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 사례는 앞으로 우리가 개발도상국 경우에 따라서는 선진국도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숲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적인 사정이었지만은 국제적으로도 큰 응용성이 있고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내년 5월에 재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그 산림 녹화 기록물에 대해서 그 등재 신청에 대한 선생님이 환기를 한 번 더 일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의 그 말씀으로 가늠을 하고 마지막에 그 토론문은 성변 듣기 전에는 조금 단어가 어려웠는데 어제 발표를 듣고 나니까 성변 축구 단자 고 전문 기록 유산의 가치 규명을 위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그 양홍희 선생님이 그 영상으로 했는데 오늘 토론해 주실 그 최영실 선생님과 아주 자문자답으로 이렇게 답을 주고 했는데 좀 양이 많으니까 핵심적인 거 보충해서 우리 한국전문연구원의 최영실 선생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최영실입니다. 어제 그 한국천문연구원 저희 고천문연구센터의 양홍진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성변 축구 단자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인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변 축구 단자는 어제 발표에서 보셨다시피 조선시대 천문현상을 면밀히 기록한 천체 현상 기록물인 동시에 또 그 기록 현장을 또다시 기록한 진본성까지 뛰어난 우리나라 전통적인 과학유산 기록물입니다. 우리 한국천문연구원은 이 기록물에 대해서 사실 오늘 오신 많은 다른 기록물과 관련된 단체 여러분들처럼 그 등재 선정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왔거나 이제까지 오랜 세월을 저희가 투자를 하지는 못했지만은 아직은 저희가 이 기록물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파급하는 정도에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록물은 정말 특히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분쟁이 촉발되는 이러한 기록유산의 어떤 선정의 그 현장에서 꼭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기록유산 등재로서 필요한 그런 기록유산이라고 확신을 하고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어제 그 발표를 보면서 제가 또다시 느낀 것은 그 하나의 기록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리는 것은 기록물의 그 메시지 중심으로 파급하려는 그 무브먼트 중심의 추동보다는 기록물 그 자체의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안내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그 선생님들의 많은 그 피드백을 통해서도 저희가 깨달았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양홍진 박사님도 그 천문학자의 그 한 사람으로서 이 그 성변 축구 단자를 국제 천문학 연맹의 자리에서 이벤트를 많이 하신다라든지 또 이 소개를 하는 그런 활동을 개진하신다는 전언을 주셨고요. 오늘 토론은 그 말씀하셨다시피 질의응답은 이 책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자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성변 축구 단자에 대해서 이제 기록의 맥락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그 기록 유산으로서의 우수성을 여러분들께 오늘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변 축구 단자는 첫 번째 맥락으로서의 우수성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 천문우주과학 연구사의 발전 양상을 담은 자료라는 그러한 맥락적인 우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헨리 해성은 헨리가 해성을 예측한 궤도로 이 성변 축구 단자는 헨리 사후에 첫 번째 지구 방문을 기록한 헨리 해성을 관측한 기록으로 정확한 궤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고천문학의 우수성을 많은 부분 내포한 자료이므로 이것이 그 첫 번째 성변 기록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맥락적인 요소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기록물 관점에서의 어떤 타 기록 유산과의 밀접한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그 성변 축구 단자는 어제 발표에서 보셨다시피 그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록 유산인 조선 왕조 실록의 기초 자료이기도 합니다. 일성록이 왕의 입장에서 편찬한 일기인과 동시에 또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공식 기록이고 또 조선 왕조의 참고 자료이듯이 이 성변 축구단자도 조선 왕조의 어떤 기초 자료로 이용이 되었는데 여기서 좀 더 독특한 것은 날씨와 기상 중심이라는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또 최근 기록학계에서 불고 있는 차세대 기록 관리라든지 또 기록과 기록을 연동해서 더욱 확정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추구할 수 있는 LOD 서비스 체계로 이어질 수 있는 또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록물은 또 이 단순하게 천문 현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천문 현상을 기록한 사람들이 누가 무엇을 담당하였고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하였는지 소상하게 그 육하원칙에 의해서 기록하였다라는 그런 현장 기록이라는 점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한중일의 고천문 기상 기록물이 계속 이어져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이 기록만이 현장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진본성을 증명을 합니다. 네, 기록유산의 등재 여부를 떠나서 성변 축구 단자는 우리 인류가 그 어떤 국가나 이념에 예속되었다 한들 저희가 공통으로 유산으로 받은 것은 기상이라는 자연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자연 유산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그 어떤 미래 세대에도 미래 세대의 기상까지 예측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또 제공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인류애가 분명히 있는 기록물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천문학자들이 함께 이 기록 유산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력하도록 우리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정진을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한국천문연구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천문연구원은 1974년 국립천문대 설립을 시작으로 현대 한국천문우주과학 연구의 대표 산실이 되어 왔지만 사실은 그 기상이 역사적으로는 조선시대의 관상감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제작하고 배포해왔고 국가의 시간을 관장하는 이제 국가 대표 천문우주과학 기관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이 이 같은 힘을 바탕으로 단순히 천문우주과학 연구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가에 기여하도록 기록유산 사업 등에도 우리나라 고천문학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정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천문학자분들께서
다음서부터는 오셔서 또 실질적인 이 자료의 어떤 우수성이라든지 과학적인 부분들을 좀 규명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어떤 이 절차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잘 해주셔서 우리나라 과학문화유산이 세계적으로 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을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잠깐 있는데요. 서경호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 질문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입니다. 답변 않겠습니다. 예. 그 성변 축구 단자의 어떤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 또 준비를 좀 착실히 해보시죠. 예. 지금에 대해서 짧게 하시죠. 그러면 짧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천문학이 중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장영실이 중국에 가서 그 비밀을 빼오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달력도 만들지 못했고요. 그런 그 약간 그 중국에 귀속돼 있었다는 이해가 있었는데 천문학에 관한 한. 근데 오늘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의 천문학 옛날 기술이 중국을 능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고천문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천문학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좀 미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시간을 측정하고 관측하고 하는 부분들은 고래서부터 지금까지 국가 간에 굉장히 좀 첨예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그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잖아요. 과학 문화뿐만이 아니라 뭐 정치라든지 여러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중국의 영향을 많은 부분 받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와중에 좀 어떠한 과학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좀 더 저희가 좀 더 이렇게 개진된 부분들의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었던 거는 좀 역사적으로 좀 발견이 됐다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뭐 영화에서도 그게 좀 픽션이 가미가 됐지만 또 영화되기도 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확실한 것은 제가 천문학자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2시 한 20분 동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토론 또 답변 마치셨는데 그래도 오늘 그 뭐 사회자 직권으로 여기 계신 분 중에 꼭 이것은 한번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한분 뭐 계시면은 받겠습니다. 예, 없는 걸로 하고 그 오늘 중요한 자리 해주셨는데 예. 짧게 해주십시오. 예. 저는 산림과 기록을 등재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산림정책연구회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스크 벗고 말씀하시죠. 잘 안 들려요. 우선 이런 토론장을 마련해 주신 당국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몇 년 동안 그 중단됐던 배경을 알게 됐고 또 그 세계 기록유산이 심사되는 그 새로 변화된 기준 그 다음에 메커니즘을 파악하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 11월 말하고 2003년도는 아마 세계 기록유산 측의 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일정은 내년도에 그 신청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만은 대략 내년 언제쯤 신청을 받는 계획이 돼 있으신지 그런 일정을 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뭐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선생님 뭐 예. 예. 됐습니다. 지난 9월에 그
우리 강연했던 팍슨 판다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잠깐 만나서 그 일정을 물어봤는데 지금 그 다음 국제자문위원회가 아무리 빨리 열려도 2022년 늦게 아니면 2023년 초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음 이 접수는 2022년이나 2023년에 개최되는 국제자문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2022년 말 이후에나 이제 국내에서 접수 절차가 시작이 되고 그게 국내 절차를 거쳐서 아마 2024년이나 5년에 개최될 국제자문위원회에 회부되기 위해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일정으로는 2023년이 제일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시간 넘게 이렇게 토론을 이제 막바지로 온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뭐 하신 말씀이 나는데 어쨌든 그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 가치를 발굴하고 또 그것을 시민과 국민들이 공유하고 또 그를 통해 가지고 이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염원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어떤 명분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기록유산 뭐 등재된 기관 또 등재하기 위해서 준비한 기관 모두 뭐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 공론의 과정이 등재된 기간에는 좀 더 이렇게 활용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개발을 하시면 좋겠고 또 등재를 하려고 하는 어떤 기관에서는 오늘 이 모임이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제도 개편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